반대로 페널티킥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명분은 있었던 것 같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주말에 또 경기를 또 보셨나요? 재밌게? 일단 리버풀이 크펜한테 졌고 첼시 브라이튼한테 졌고 맨시티만 이겼고 맨유도 졌고 저는 아스날 뉴캐슬을 재밌게 봤는데 역시는 역시 세트피스에 또 강한 질려버리네, 면모를 진짜. 보여준 이제 아스날이 제가 알기로 그 세트피스 코너킥이 11번째 코너킥하고 12번째 코너킥에서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 입장에서 보면 10번째까지는 다 막아냈는데 11번째 들어가고 12번째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1번째 들어가면 이게 채 10%가 안 되는 확률이거든요. 코너킥에서 실점을 할 확률이. 한 팀이 한 경기에 코너킥을 10번 이상 가져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를 잘 막아낸 팀도 대단하고 결국엔 또 넣는 팀이 더 대단했다. 그렇게 이제 어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번 그렇게 살리고 넣고 결국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뉴캐슬이 세트피스 코치가 새로 왔어요. 마틴 마크라는 세트피스 코치가 이번 시즌부터 뉴캐슬이 합류가 됐거든요. 이전에 뉴캐슬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신장과 체격 조건에 비해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많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마틴 마크 세트피스 코치가 이제 미트윌란에서 이번 시즌부터 이적을 해서 왔거든요. 7월 달부터 이제 세트피스 수비, 세트피스 공격 을 좀 많이 다듬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스날전 전까지 코너킥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없었어요. 뉴캐슬이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것 보완이 많이 됐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리브라멘토를 활용한 롱스로잉 계획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세트피스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는 코치를 데리고 왔다. 결국에는 이제 한 수 위 아스날이 그 부분에 결과를 냈고, 근데 이제 사실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이날 경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제 질레트 주심의 판정들, 거기에 이제 데런 잉글랜드 가 VAR이었는데 VAR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그것이 가장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돼서, 사실 지금 경기가 끝나고 나서 주심에 대한 비난이 많죠. 판정으로 옳은 것들이냐, 양팀 모두 약간 불만족스러운 판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상당히 준비를 잘해왔고, 일단 결과론적으로 봐도 세트피스가 아닌 상황에서는 오픈플레이 득점을 내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이야기를 오늘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왔거든요. 전술적으로 뉴캐슬이 아스날을 좀 잘 막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꼭 하고 싶었어요. 뉴캐슬이 이날 준비했던 건 기본적으로 대형은 4-3-3이긴 했어요. 덴번을 왼쪽 풀백에 배치를 하고, 루이스 홀이 이날 경기 아예 빠졌거든요. 덴번을 왼쪽 풀백에 배치를 하고 가운데 이제 치아오와 보트만으로 센터백을 만들고 오른쪽에 리브라멘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격이 전개될 땐 리브라멘토가 올라가는 비대칭을 만들어주면서 후방에 3명의 구조를 만들고, 역시 중앙에는 기마랑에서 토날리 그리고 조엘링톤이 약간 높게 올라가면서 비대칭적으로 오른쪽 공격 지원을 해주고, 토날리랑 기마랑이스가 만드는 허리라인, 여기서 고든과 머피, 볼테마드로 연결되는 3명의 미드가 형성이 되니까 머피가 벌릴 때는 리브라멘트가 조금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조엘링톤이 약간 볼테마데를 뒤쪽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고, 고든이 좀 좁히면은 오히려 사이드에서 볼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전개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득점 장면도 역시 뉴캐슬도 세트피스 이후 상황이었거든요. 그 장면에서 볼테마데의 득점이 터지면서 일단 1대0으로 유리하게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거는 전반전에는 사실 뉴캐슬도 아스날에게 실점 장면에 가까운 장면을 좀 많이 내어줬거든요. 수비 블럭이 온전하게 갖춰지기 전에 아스날이 빠른 트랜지션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위에서 압박을 하면서 거기서의 우위를 좀 가져왔고 전반전을 맞췄는데, 후반전에 에디하우식 수비 블럭이 완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 3미들이 구축이 됐을 때 이렇게 블럭이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4-5-1의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뉴캐슬의 수비가 왜 좋았냐면 4-5-1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아스날의 공격이 활발해지면서, 특히나 사카 쪽을 활발하게 활용할 때는 고든이 왼쪽 윙백처럼 내려가면서 5-4-1까지는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엘링톤이 좀 앞선으로 가면서 4-4-2도 만들어요. 4-5-1, 5-4-1, 4-4-2를 만드는 수비 형태를 후반전에 선수들끼리 계속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경기를 가져갔어요. 아스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볼을 돌릴 때 4-5-1이면 이 사이 공간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요케레스, 에제, 그 다음에 뭐 트로사르 이런 선수들이 여기에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수비맨디나 라이스 같은 선수들이 볼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이에 대한 패스 경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어. 4-5-1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형성이 되는 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4-5-1을 쓸 때 상대 선수가 여기에 위치를 하면, 여기서 볼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3대1, 한 명이 더 있다 하더라도 3대
2 여기에 위치가 풀백이 한 명 되더라도 3대3이에요. 이 구조가 상당히 좋았고 이 3명의 미들라인은 합을 맞춘 지도 꽤 오래됐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기동력과 경합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단연 최고로 불리는 이 3명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상황을 만드는 게 센터백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에서 상황을 만드는 게 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진입 자체를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여기서 갈피를 좀 잡지 못했던 게 4-5-1의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볼이 배급되는 게 어려웠어요. 덴번이 여기다 배치한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포인트가 사카 쪽으로 볼이 배급이 되려면 띄워서 줘야 돼요. 띄워서 주면 공중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사카가 터치하기 직전이나 덴번이 아주 강하게 붙어주면서 사카가 뭔가 본인의 스타일의 축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굉장히 잘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좀 가다가 한 80분 경부터 아스날의 대응에 대해서 뉴캐슬 에디오 감독과 틴달 코치가 조금 그냥 아스날 대응에 맞춰서 대응만 한다면 생각보다 이번 경기를 잘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스날에서 이거를 뚫어낼 선수가 있을까? 걱정이 좀 들기도 했고 아스날 입장에서.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경기의 판도를 바꿨던 판단이 하나 있었던 게 65분경에 교체를 했어요. 뉴캐슬이 먼저.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악수였다고 보여지거든. 지금 4-5-1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라인에서 5-4-1로 변경을 합니다. 트리피어, 보트만 치아우, 덴번, 그리고 리브라멘토 엘랑가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서 엘랑가, 토날리,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최전방에 오슐라를 배치를 하거든요. 전 이게 좀 아쉬웠던 거. 기본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을 때 뉴캐슬이 잘했던 게 뭐냐면 4-5-2를 만들거나 5-4-2를 만들거나 4-4-2를 만드는 게 순간적인 아스날의 공격 작업 상황들 속에서의 대응이 스스로 됐단 말이에요. 아예 5-4-1로 그냥 고정을 시키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아스날이 특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풀백들이 볼을 잡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그 전에는 이 선수들이 5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뭔가 볼을 측면에서 받는 횟수가 줄었거든요. 5-4-1로 되다 보니까 중앙을 조금 더 좁히려고 4-5-1보다는 한 명이 적으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늘어나요. 아스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측면에서. 그러면서 사카를 빼고 마르티넬리를 넣습니다. 간격이 너무 좁으니까 마르티넬리를 통해서 직선으로 상대의 뒤를 노려서 뒤로 무르게 하면 이 5명이 순간적으로 뒤로 가니까 이 사이 공간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수 교체를 하면서 칼라피오리도 빼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3백을 병행하면서 이쪽에서 트로사르나 에제 쪽을 활용하는 그러한 공격 형태도 같이 나왔다. 뉴캐슬이 대응이 제가 볼 땐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던져주게 됐고 아스날이 이제 결국에는 그 포인트를 잡고 캐치를 한 거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얘기해야 될 게 결과적으로 아스날을 상대로 했을 때는 5-4-1보다는 4-5-1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뉴캐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았어요. 아스날이 이쪽 공간에서 드리블러 유형이 없었거든요. 여기서의 수적인 우위를 가져갔던 건 뉴캐슬이 5명의 미들라인을 구축하면서 가져갔던 장점인데 오히려 한 명이 뒤로 가니까 이쪽에서 4명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미들라인에서 수적인 열세에 놓일 때가 많아요. 4-5-1, 5-4-1이 한 끗 차이인데 아스날 같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뉴캐슬의 자원들을 비롯해 봤을 때는 5-4-1보다는 4-5-1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 뉴캐슬 입장에서는 결국엔 경기 판도를 바꾸게 된 요소였던 것 같다. 위원님 그러면은 PK 이슈 취소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이제 페널티킥이 아스날 입장에서 취소가 된 장면은 현지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요케레스가 볼 터치를 한 이후에 닉 포프가 그 볼을 터치하고 나서 둘의 무릎이 충돌이 했거든요. 질렛 주심이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페널티킥을 선언했지만 데런 잉글랜드가 이야기했던 거는 볼 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소유권에 대한 게 변경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고 이 볼에 대해서 닉 포프가 먼저 터치를 하고 둘이 접촉이 됐으니 그거는 포프가 공을 맞고 나서 발생이 된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닉 포프가 볼을 터치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소유권을 과연 요케르스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도 코멘터리를 했던 게 결국에는 닉 포프의 볼 터치로 인해서 그 이후 장면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는 아스날도 좀 억울한 게 있을 것 같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누구의 공도 아니지 않냐. 오히려 닉 포프도 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가 될 명분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페널티킥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럴 만한 명분은 있었던 것 같다. 일단은 아스날 입장에서 포인트를 잡은 거는 이제 메리노의 투입이 결국에는 빛을 봤다. 요케레스와 함께 박스 안에서의 볼 투입을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 전술적인 요소와 부합을 했을 때 메리노의 투입은 확실히 이런 이제 후반전에는 변화를 줄 때 뭔가 전술적인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미드필더가 박스 안으로 투입이 돼서 그렇게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다면 사실 상대 입장에서는 막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메리노는 확실히 3미들에서 선발 출전해서 뭔가 빌드업에서 상황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박스 안 침투했을 때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고, 어쨌든 아르테타 감독의 용병술 성공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뉴캐슬은 이것저것 다 좋은데 리브라멘토의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리브라멘토가 무릎 부상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좀 빠졌던 경험이 있었는데, 리브라멘토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뉴캐슬 입장에서는 사실 승리를 놓친 것도 아쉬운데 그거보다 더 시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브라멘토의 부상, 저는 좀 치명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었던 게, 칼라피오리가 이제 롱스로잉을 하려고 하는데 닉포프의 수건을 가지고 가서 닦아서 던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질레 주심이 제재를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규정을 보면 수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건 같은 특별한 용품을 사용할 때는 경기를 하기 전에 양 팀이 사전 협의를 해서 모두 공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건을 경기장 곳곳에 배치를 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허용할 수가 없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전 협의도 되지 않았고, 상대 팀 편의 용품을 쓴 것에 대해서 질렛 주심이 그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언급을 한 거라서, 그거는 그리 특별한 질렛 주심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두 팀이 뭔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펼쳐졌던 일이었다 해서 해프닝이다. 아마 이제 축구를 볼 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보면 뭔가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